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주식 맞게 대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망이요? 마지막이에요? 왠지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 아니, 원래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돈이 좀 들잖아? 이 컨텐츠 만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게 만약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접기로 했잖아. 근데 요즘 지금 간당간당해. 첫 영상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좀 고무적이었거든. 내가 그랬잖아. 야, 봐! 된다니까 했다가 또 첨보에서 또 약간 꺾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뒤로에 서서 대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마지막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 어쨌든 이 대망의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먹어볼 음식은 냉면이야. 네. 냉면 먹기로 했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아니, 원래 내가 이제 처음에 이걸 컨셉을 기획한 거는 음식이랑 종목을 비유를 했잖아. 네, 쉽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종목이 너무 한창적이더라고. 우리가 이 앞전 영상이 우리가 그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지금 해보면 알겠다. 이거 비유를 못 하겠는 거야. 정말 억지로 비유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목을 좀 편안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종목을 어쨌든 비유를 해야 되니까 음식에 그런 종목에 맞는 거 자꾸만 하려고 보니까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종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비유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니까 이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싶어서 그냥 컨셉을 바꾸려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냥 편하게 먹으면서 이제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섹터 이야기나 뭐 종목 이야기를 하려고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면이야. 자, 사실 여의도에 냉면집이 원래 보통 두 군데가 맛집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정인면허, 그럼 여기 이제 1호 면허. 근데 정인면허고 이제 평양냉면이 전문점이고, 그럼 여기 1호 면허 같은 경우는 이제 함흥냉면이 전문인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원래 너도 알지만 나는 좀 평양냉면 매니아긴 하지. 네. 예, 근데도 사실 나는 평양냉면 매니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1호 면허는 난 좋아하거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원래 보통 나는 함흥냉면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함흥냉면은 뭐 어떤 집을 가도 다 비슷하잖아. 이거 뭐 내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집을 가도 함흥냉면 대부분 다 약간 기성품 맛 나잖아. 우리 그 고깃집 가서 후식냉면 먹는 맛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난 함흥냉면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집은 함흥냉면 집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확실하게 이 집에서 육수를 뿜는다는 느낌이 나. 기성품 맛이 안 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맛이 그러니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약간 중간 정도 맛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빔냉면을 먹으러 오는 거고 비빔냉면 이것도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그 양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좀 자극적인 맛이 강한데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자극적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자극적이라고 하면 맛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건강한 맛은 아니고 확실하게 맛있는데 그냥 진짜 그냥 기성품 맛은 안 나. 확실하게 좀 정성이 들은 맛이 나고 그리고 여기 원래 메인은 여기가 이제 만두도 팔거든. 근데 이제 만두가 또 여기서 직접 빚어. 그래서 수제 만두를 파는데 여기에 이제 또 양념에 이렇게 적셔 먹는 것도 맛이 있지. 자, 그러면 먹어보자고. 그럼 대표님, 오늘 이 냉면을 드시면서 해주실 이야기는 뭐예요? 만두편. 반도체. 참고로 이거 지금 편집 분명히 됐을 건데 나 지금 만두째 이야기 한 6번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네. 이 야외 촬영의 묘미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반도체. 냉면과 반도체의 연관성. 뭐 일단 뭐 원래는 연관성은 없는데 냉면은 여름에 주로 많이 먹지. 물론 나 같이 냉면 매니아는 겨울에도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 사람들은 냉면은 여름이고 반도체는 뭐 사실 반도체는 여름이다 이런 건 없는데 원래는 반도체가 여름에 각광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원래 주력으로 밀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 배반의 시대. 원래는 배반의 시대 같다. 상반기는 배터리, 하반기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보는 이유는 이제 이 6월 이후부터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 같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요 이제 전방 업체들이 펑크를 통해 가지고 재고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 그러니까 1분기까지 재고 조정을 하고 이제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디램 가격도 좀 올라갔거든. 물론
디램 가격이 지금 바닥을 다졌냐라는 건 아직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그 구간이 한 6월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고, 그러고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런 거를 감안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워낙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지, 디램 가격이. 그래서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안정화,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만 나와주면 주가는 내가 보기엔 같이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을 나는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냉면과 여름은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냉면을 반도체를 엮어본 거야. 그런데 반도체는 가격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수요적인 원인, 수요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수요 견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강력한 좀 수요가 필요한데,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핵심은 AI가 될 것 같거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2000년 들어와서 반도체의 빅사이클을 지금은 이제 2번 정도 맞이했거든. 첫 번째 빅사이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딱 생기면서 결국 모바일 수요가 확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한번 빅사이클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은 그런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그 서버 쪽에 투자가 많이 됐잖아. 네. 그러면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면서 또 2차 빅사이클이 나왔지.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큰 틀에서 보면 서버 쪽이긴 한데, 그걸 수요를 견인하는 쪽은 결국은 AI 때문이다라고 봐. AI 덕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것 같고, 그로 인한 디램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 자율주행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전장화를 하잖아. 자동차를 전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요처가 돼서 강력한 견인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지금 이제는 아직 초입국이니? 초입국이기 때문에 뭐 지금 원래 뭐 아주 뭐 2차 전지 같이 막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지금부터 투자를 해놓으면 한 내년 정도 되면, 난 딱 내년 이맘때 지금 현재의 2차 전지 같은 불꽃을 반도체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어쨌든 뭐 AI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 AI 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알파벳이랑 그다음에 아마존이 핵심 사업부에서 점유율을 뺏겼잖아. 그렇죠. 알파벳의 핵심 사업은 뭐 광고기도 하지만 결국 광고의 바탕이 되는 건 검색이잖아. 근데 검색 점유율이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물건 파는 게 가장 이커머스 가장 큰 매출처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성으로 보는 거니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 시장이잖아. 근데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좀 점유율이 좀 뺏겼잖아. 근데 이거를 다 양쪽 모두 가져간 게 뭐야? 마이크로소프트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그 기반인 AI 기반이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계속 이제 AI가 위협이 된다라는 거는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잘 아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계속 이제 개발을 할 거고, 뭐 구글 이번에 뭐 바드 좀 실패하긴 했지만, 뭐 실패는 아니지. 그냥 너무 좀 성급하게 나올라 하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그것도 없어진 건 아니잖아. 바드는 또 대량이 돼서 더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빅테크, 테슬라까지 다 이쪽에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고,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손 놓고 있겠어? 당연히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삼성도 계속 투자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AI는 계속 투자가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속도의 문제이지 어쨌든 방향성은 맞잖아. 그런 것들을 본다면 반도체 수혜를 많이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면, 이제부터 투자를 해놓으면 한 내년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름부터 냉면이 땡기는 시점부터 반도체를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딱 했을 때 반도체 공정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대표님이 좀 주목하시는 반도체 공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하면 8대 공정이 대표적이고, 내가 이제 반도체 섹터 분석 영상도 있긴 한데 거기서도 말해줬지만, 사실 지금 현재는 전공정보다 후공정이에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좀 중요해지긴 했지. 아무래도 전공정은 웨이퍼 단위잖아. 웨이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가 제일 핵심이었지. 왜냐면 지금까지는 3단 공정,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이 핵심이었으니까. 미세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들의 퍼포먼스를 냈으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막 16나노 이럴 때는 16나노, 14나노 이렇게 낮추는 거, 뭐 10나노, 8나노 낮추는 거는 생각보다 속도감도 있고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제 3나노에서 2나노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렵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3나노를 낮추는데 드는 비용은 많은데, 그렇게 낮췄을 때 어찌 보면 퍼포먼스 측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진 않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한계가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후공정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후공정이 좀 각광을 받는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전공정단에 집중을 많이 하고 후공정단을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를 많이 했지. 뭐 하물며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 삼성전자가 후공정을 이제 전담했던 지역이 온양이거든. 그래서 삼성 반도체 쪽에서 좌천되면 온양 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 번도 온양을 안 갔다잖아.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업체들이 후공정을 신경 안 썼던 건데, 뒤늦게 하다 보니까 육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잘 없어. 후공정에 꽂힌 오사트 업체인데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이 10위권 안에 드는 업체가 아무것도 없거든. 대부분 1위부터 10위권까지 있는 건 대만, 중국,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나라 업체였는데 IMF 때 넘어간 아난전자. 지금 앵코잖아, 그 미국 기업. 여기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한 12위권이긴 한데, 어쨌든 1위부터 10위권까지 있는 오사트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것도 아쉽고, 그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두산 테스나나 LB세미콘 이런 업체들이 오사트 업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검사를 또 중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조금 또 오사트 업체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조건 후공정 업체를 하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 다만 후공정 내에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뒤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육성을 할 거고 더 많이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점프업 되는 거는 그쪽이 맞아. 당연히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점프업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되 다만 경쟁력 있는 애들로 가자라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검사장비 쪽에서는 뭐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ISC,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켓, 러버 소켓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또 오사카 업체 중에서는 이제 결국엔 우리가 괜찮아. 검사 쪽이 좀 특화가 돼 있으니까 검사 장비 쪽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인텍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애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요즘에 이제 후공정 내에서 패키징 공정 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구멍 뚫는 거 있거든.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건 이미 뭐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뭐 좀 조정 쓸 때마다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되고, 그거 말고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워낙 전공정 쪽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나름 그래도 괜찮은 업체들은 또 전공정에 많긴 해. 그래서 특히 전공정 쪽에서는 이제 전공정 내에서 가장 핵심 되는 공정은 노광 공정인데, 노광 공정 내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 힘을 막 쓰는 업체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우리가 국산한 것 중에 EUV 펠리클 관련, 그래서 SNS 스택 이런 업체들은 또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HPSP가 하는 건데, 이건 글로벌 독점이거든. 특히 TSMC가 이제 주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관심 가져보면,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물론 뭐 포괄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다 좋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공정상에서 내가 이 투자 꿀팁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거든. 그러니까 공정의 중요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애들은 그래도 그 공정상 내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 그런 업체들 좀 조정 줄 때마다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나 생각해. 그러면 이제 또 냉면 한번 먹어보자. 분명 또 먹어볼래? 내가 아까 그 냉면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정작 이제 종목 이야기를 설명을 내가 너무 덜 한 것 같아서, 일단 아까 내가 냉면을 먹으면서 했던 종목 설명을 조금 더 내가 더 보태자면, 후공정 쪽에서 내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인텍 플러스,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스, 그 다음에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잖아.
한미 반도체는 뭐 내가 뭐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뭐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파크 시스템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이고, 특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검사도 검사지만 지금 이 3D 검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쪽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정밀 현미경 관련 쪽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어. 거의 독보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독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이 적용 범위가 단순히 그 반도체 쪽 검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 쪽으로 검사도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양쪽 모두의 수혜가 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SC는 내가 따로 영상도 한번 올렸었잖아. 그래서 ISC 같은 경우는 검사용 소켓, 근데 이제 주력은 러버 소켓이야. 이게 약간 범용적이긴 하거든. 물론 조금 더 정밀도, 그 다음에 미세화가 돼 있는 반도체를 검사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포고핀 대비해서는 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비메모리, 아까 비메모리가 무조건 다 이 미세 공정이,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서 나오는 메모리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 관련 부분은 사실 포고핀이 아닌 이 러버핀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낫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ISC는 포고핀을 만들지 않진 않아. 원래는 안 만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웨일인가 라면서 이제 포고핀을 하는 업체를 자기가 인수를 했지. 원래는 이건 있더라고. 그 회사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영업을 같이 했대. 그러니까 포고핀이랑 그다음에 러버핀 영업을 같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집신 장사와 양산 장사가 같이 하는 것처럼, 자 지금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사세요 라고 해놓고, 또 누구 이번에 또 자 양산 비 곧 끝입니다 양산 사세요 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포지션 자체가 러버 소켓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러버 소켓의 장점을 막 이야기를 한 거야. 포고핀보다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 포고핀을 했다고 해서 또 포고핀이 좋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영업이 잘 안 됐겠지. 그래서 이거를 회사 자체를 분리시켰더라고. 뭐 그러면 이제 각자 어쨌든 운영 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수익이 나면 ISC에 어차피 이익은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정밀 관련 이 패키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포고핀 쪽으로 어쨌든 또 생산이 나오고 있고, 그저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러버 소켓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 긍정적으로 본다. 그만큼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쪽에 관련된 소켓 수요가, 검사용 소켓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포지션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비메모리 쪽에 포지션이 훨씬 더 많다. 60% 이상이 지금 비메모리 쪽이고, 결국에는 제품 믹스가 잘 됐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마진율이 높은 비메모리 쪽에 어쨌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또 하나는 ISC는 뭐 원래 같으면 삼성전자의 뭐 거의 주력이다 라고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좀 거래처를 좀 넓혔다라는 거. 특히 인텔을 또 가지고 왔거든. 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AMD, 그러니까 인텔 AMD까지도 자기들이 또 새로운 고객사로 또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난 좀 긍정적이라고 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성장세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전공정 관련 부분에서 내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전공정 단에서 엄청나게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전공정 쪽에서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있거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EUV 펠리클 관련해서 SNS텍 관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착 관련 쪽에 또 이제 장비 중에 하나, 공정 중에 장비 중에 하나인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뭐 이거는 뭐 독보적이지. HPSP 이쪽은 뭐 영업이익률도 뭐 장비 회사도 50%가 넘잖아. 이 회사 말고 이제 못한단 말이지. PNT가 아니지. EST가 이쪽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비메모리는 아니고 메모리 쪽 고압수소 어닐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비메모리 쪽에 고압수소 어닐링은 이 회사밖에 못한다라는 거. 뭐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쪽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